자, 볼게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비극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극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모방이에요. 모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고,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완결된 사건, 미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건데,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선한 인격, 미덕, 그 다음에 진리에 도달한다고 본다. 그게 도움을 주는 게 비극이 도움을 준다는 거야.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을 함양시키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비극의 6가지 요소로 플롯, 성격,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를 제시하고,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야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의 인과적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포인트는 개연성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포랑 연민, 그 다음에 인과적인 게 필요해요. 살인, 폭력 등의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반전과 인지를 제시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는 아마 본인이 뭔가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반전과 인지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오이디푸스 신화거든요. 오이디푸스 신화 들어본 적 있지? 자, 그 그리스 신화인데, 이제 어떤 남자애가 태어나서 신탁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신탁이 뭐냐면 예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언인데 절대 피할 수 없어. 얘한테, 이 남자애한테 어떤 신탁이 이제 전해지러 오게 되냐면,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가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어머니를 차지하게 될 거다. 여기서 차지하게 된다는 건 엄마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애기한테 이런 약간 되게 폐륜적인 신탁이 오게 되면 안 좋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부모가 얘를 버리나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를 버려. 얘는 이제 버림을 당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차를 본단 말이야. 근데 마차랑 시비가 붙어요. 마차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안 좋았나 보지? 뭐 어떻게 해서 죽이고 이 마차를 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눈치채셨겠죠? 알고 보니 이 마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였고, 이 여자가 자기의 엄마였던 거야. 근데 이미 얘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엄마 사이에 딸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결말 부분에 가서는 오이디푸스가 반전 일어나죠. 내가 죽였었던 게 사실 알고 보니 아빠였고, 결혼했었던 여자가 사실 알고 보니 나의 어머니였죠. 그걸 내가 깨닫게 됐잖아, 오이디푸스가 스스로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 눈을 뽑아버려요. 왜냐면 나는 눈이 있어도 내 눈앞에 있는 거의 진실을 모른다. 이런 눈은 필요가 없다 하면서 눈을 뽑고, 이제 딸이죠. 뭐 딸일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지. 딸이면서도 여동생인 그런 애가 이제 오이디푸스를 부축을 해주면서 뭐 이제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마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반전과 인지야. 그가 비극이지. 어쨌든 신탁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했죠. 즉 반전은 상황, 즉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걸로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인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바뀌는 건데, 반전과 인지가 관객의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하였는데,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그러면 당연히 복합 플롯이 훨씬 더 훌륭한 거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일단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 일단 모자란 인물,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와 달리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되고, 악행이나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래 나빴었던, 원래 악인이 벌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감동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걸 느끼지 않겠지. 그냥 뭐 권선징악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착한 애가 벌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아.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사람들이 조금 더 그 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으니까.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돼.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껴.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으면은 그렇게 깊게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야.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포인트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1. 도덕적으로 정화시키는 거, 혹은 병적인 감정의 분출, 두 가지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해석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후련해지는 거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비극에 관한 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쭉 넘어갈게요. 자,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어. 근데 사실 이거 보시면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모두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 별을 가리키는데 발음하는 거랑 이제 그 써져 있는 게 다를 뿐이야. 그래서 뜻과 지시체를 구별을 했다라는 거야.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여기서 얘기한 뜻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으로 해당해요. 지시체는 실제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행성을 가리키는데 샛별로도 부르고 개밥바라기라고도 부르고 금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이것을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샛별이랑 지시체가 동일하지만 얘는 분명히 새벽의 동쪽 하늘이라 그랬어. 근데 얘는 저녁의 서쪽 하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뜻이 달라지잖아. 이것을 바탕으로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와 B는 동일하다는 이러한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했어. 그러니까 A는 B다. 그러면 A는 A가 아닌가? 라고 하는 동일성 명제를 얘기했다라는 거야. 프레게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은 구분돼. 여기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100% 똑같은 게 아니라 정보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A는 B가 훨씬 더 정보량이 많아요. 얘는 정보량이 적어요. 그래서 A는 B, A는 A다라고 하는 게 명제가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명제를 담고 있구나,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고 하면은 이것과 다른 것이 없다. 근데 A는 B라고 하는 게 A는 A와 어쨌든 여기는 B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정보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두 명제의 정보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정보가 똑같지 않아. 왜냐면
여기에서는 지시체는 똑같죠. 어차피 그 객관적인 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왜? 풀에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 명사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 명사뿐만 아니라 구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풀에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존재자로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망원경 예시가 나오거든요.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을 비유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는 B다, A는 A다 라고 하는 거를 천체를 망원경을 통해서 비유했을 때 어떻게 오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별이 있어. 여기에 이제 별이 있어. 여기에 별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눈으로 별을 관찰할 건데 생눈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관찰할 거예요.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맺히는 상이 있을 거고 여기에 눈으로 본 그 상을 눈으로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가 작착하게 되는데 풀에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망막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관념이다. 여기 망막에 비친 거는 관념이래. 이건 관념이야. 관념이고 렌즈에 맺힌 거는 일정하게 맺혀. 이거는 일정하게 맺혀. 관찰자에게 개인의 망막에 맞추는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풀에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의 별은 100% 객관적인 실제인데 얘도 일정해. 왜냐면 기계가 이걸 볼 거니까. 근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이 어떤 기분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맺혀지게 되는 거는 관념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러셀이 비판을 하거든요. 러셀의 비판의 요약을 하면은 이게 읽어보면 아실 텐데 러셀의 비판의 요약은 뭐냐면 렌즈를 빼라. 굳이 렌즈가 필요가 없다. 렌즈 제거해라. 왜냐면 렌즈가 필요가 없어. 렌즈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필터링이 다시 덧붙여진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셀은 풀에게가 뜻이 아니라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 이게 렌즈예요. 이거를 가정했다고 본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방구야 할 때 방구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그거를 연구를 왜 하고 있냐.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런데 A는 B와 A는 A의 구분에 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풀에게가 그 행성이라고 하는 거를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걸 얘기하면서 A는 B, A는 A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일성 명제를 얘기했는데 러셀은 렌즈를 제거해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러셀이 풀에게를 비판할 거면 그 풀에게가 얘기했었던 거를 하나하나 다 비판해야 되는데 얘의 의견으로 따지면은 그 동일성 명제를 설명을 못해.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논리적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해결책을 어떻게 하냐면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합니다. 기술 이론에서는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하는데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직접 관련되고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장된 이름이란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 기술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한다. 이거는 위장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이 없다. 근데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으로 분석이 되는데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 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는 한정 기술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이라는 명제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요렇게 분석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명제랑 구분돼. 이게 아까 동일성 명제 그 구분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풀에게도 설명했고 러셀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설명을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로 넘어갈게요. 7. 자, 북송시대는 실천, 이게 이제 송나라, 한나라, 주나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송나라 때는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난 시기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학이 거듭났대. 그러니까 북송 초기에는 불교와 도교가 있었는데 이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야. 불교랑 도교가 유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북송 초기 이후에 북송 중기에 유학자들은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고, 형이상학적이라는 거 뭐야? 이잖아, 이. 하늘, 천재, 완전 진리. 그런 기반을 다졌고 그것은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됐습니다. 불교, 도교가 1, 유학이 2, 그 다음에 성리학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송 중기의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장제와 정의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성리학의 뿌리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정립, 이들의 사상은 주희에 의해 종합되었습니다. 성리학의 토대가 되었다. 자, 장제는 기를 중심으로 존재를 설명했는데요. 기는 단순히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며 이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기 안에 내재합니다. 그러면 기라고 하는 거에 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는 우주를 단순히 배경이나 공간이 아니라 기로 충만한 실체라고 보았는데 이 우주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멈추지 않고 이러한 자생적 생성과 성장의 운동을 장제는 화육이라고 칭했다. 화는 변화시키고 생겨나게 하는 작용, 그 다음에 육은 그것을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작용이다. 장제는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며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라고 보았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인간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화육의 산물이며 인간이 이러한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라고 보았대. 그러니까 인간을 되게 높게 평가한 거죠. 그래서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이라고 했고, 인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로서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이며 이것이 도덕의 근간이 돼. 자, 인간을 화육의 정수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실천이 곡 천도의 실현이라는 천인합일의 관점을 강조하였고, 도덕의 실천을 통해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거는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자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 바탕, 이는 그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이다. 내재적 원리이기 때문에 기가 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보통 보면은 이가 하늘에 있고 기가 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선험적인 거고 이게 경험적인 거죠. 이게 형이상학적이고 이게 이상학적인 걸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인간을 비롯한 만문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는 모든 존재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내재를 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어. 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발현을 하느냐의 문제지 없던 걸 있게 하는 게 아니야. 갖고 있어 이미. 그래서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그 자체다. 그리고 이는 본래 선한 성질을 지니므로 인간의 본성 또한 본래 선하다. 정의는 이가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 기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본 거지. 이가 완전 본질이고 기가 수단이야. 사물의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기를 통해 나타난다. 이와 기는 그쵸, 분리할 수 없죠. 분리되지 않지만
이가 기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하겠지.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거를 기로서 수단으로서 뽑아내겠죠. 인간은 본성 안에 내재한 이를 보존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인 기를 경계하여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존천리 거인력. 존천리 거인력이 뭐냐면 하늘에서의 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시키고 거인욕, 거세한다. 인간의 욕망을 없애버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성리학의 대표학자 주의는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확립하였다. 주희는 우주는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이며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와 기 중에 이는 만물과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체이며 기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한다.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이며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즉 만물은 이를 본성으로 갖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기의 상태에 달라진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그냥 이거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뒷부분 읽어보시고. 자, 얘 볼게요.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오락이나 소비 대상으로 보지 않았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릴스나 틱톡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미지랑 텍스트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용 과정에서 이념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봤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는 뭔가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데올로기랑 이념이랑 똑같이 완벽하게 번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고 이념은 이념인데 그냥 쉽게 퉁쳐서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데올로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의는 그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게 이데올로기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약간 내추럴라이제이션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 신화라고 명명하고 일상 속의 기호에 숨어있는 이념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려고 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바르트는 소시르의 이론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는데, 자, 소시르는 언어학자고요. 소시르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기표랑 기의를 얘기하거든요. 자, 소시르는 언어를 기호로 보았고, 기호는 음성이나 문자 등 감각적으로 지각이 가능한 형태인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인 기의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알파벳, 한글, 히라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의는 개념적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지시체 그런 거 했을 때 지시체가 기의예요. 내가 이거를 의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게 의자고 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게 기표인데,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하는 말은 말소리 혹은 문자 형태로 주어지는 기표.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표라고 하는 거는 말도 되고 이거 아니지. 말소리랑 문자 두 가지로 모두 다 성립이 가능한데 줄기와 가지를 가진 목질 식물이라는 기의가 결합한 하나의 기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뭘 얘기하냐? 기호라고 하는 거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라는 거지. 소시르는 이러한 기호의 구조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다. 필연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연적일 수가 없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특정 기표가 반드시 특정 기의를 가리켜야 할 필연성은 없으며
약속과 관습에 의해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의자인 거지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야. 자,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봐봐. 이미지랑 텍스트도 언어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게 기호로 작용한다는 거야. 근데 기호가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하면서 기호라고 한 걸 텐데 하나의 사인,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를 1차 기호 체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1차 기호 체계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생성한다고 보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기호 체계는 그냥 라이트한 거야.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겹쳐져요. 그게 뭐냐?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와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생성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1차 기호에다가 뭔가 알파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의미가 생겨나게 돼요. 기존의 기호가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이가 덧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형성된 2차 기호 체계를 현대의 신화라고 한다. 아까 그 현대의 신화가 뭐였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 무비판적으로. 현대의 신화는 원래의 의미에 사회적, 이념적 함의가 더 씌워져 형성된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이거야. 원래는 사회 이념적 함의, 사회와 이념적 함의는 정서와 문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인데 뭔가 하나가 포장지가 씌워진 건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처럼, 팩트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건 팩트가 아니거든요. 뭔가 만들어지고 꾸며진 거거든요. 그는 현대의 신화가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만 거짓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는 거야. 완전 100%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못할 거잖아요. 현대의 신화는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재구성한 의미를 봐봐. 재구성했어. 그럼 이미 객관적인 게 아니야. 객관적인 거 탈락이야. 근데 마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보여줘.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백한 진리는 사람은 죽는 자잖아. 그건 꾸며진 게 아니잖아. 마치 이게 얘네들이 만든 어떤 건데 사람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야. 무비판적으로. 그래서 바르트가 얘기한 게 이게 현대의 신화. 왜냐면 신화는 만들어진 거잖아. 신화 자체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대의 신화라고 명명하였고 신화도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겠냐고. 앞으로 헤라, 제우스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겠냐고. 없었을 거잖아.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 주몽신화, 단군신화, 바리대기신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뭔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가장 문제점은 그게 만들어진 거여서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100% 거짓말 하면은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약간 거짓말이랑 약간 사실을 섞여 있으니까 이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야. 그게 자연화라고 합니다. 내추럴 제네레이션인가? 내추럴라이즘이었나? 뭐 어쨌든 그래요. 일단 정리할게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위적인 게 뭐야? 뭔가 만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의미가 그 구성 과정을 감춘 채 스스로를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드러낸다. 이때 현대의 신화는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여 수용자가 그것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구성물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거잖아. 전통적 선전처럼 강제로 이념을, 그러니까 선전, 삐라 같은 거, 삐라처럼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기호를 통해 은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은데 바르트는 프랑스의 한 잡지 표지를 예로 들었다.
이 표지에는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럼 보세요. 국기에 경례를 하는데 흑인이야. 백인도 아니고. 이 기호 전체가 2차 기호 체계에서는 하나의 기표로 작동하고, 프랑스는 인종차별 없는 관대한 국가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합쳐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표지 이미지는 프랑스의 다문화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정의로움 등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신화가 되는데,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이미지가 전달하는 이념적 의미는 독자에게 마치 본래부터 당연한 사실처럼 수용되는 것이다. 근데 약간 이거를 예시로 들면은 애들이 와닿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1차적인 기획물에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덧붙여져 가지고 2차 뭐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2차를 받아들일 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플러스 된 이념 그리고 정서, 그 다음에 문화,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이 가장 큰 예시, 인도.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자 결혼해야 돼. 마을에서 결혼할 신부를 찾아. 보통 이제 어린애들이랑 결혼을 하죠. 12세, 13세랑도 결혼을 해요. 그럼 이제 뭐 16세랑 결혼을 했어. 근데 뭐야, 얘 40이야. 원래 근데 얘가 3개월 뒤에 죽어버렸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남편 죽었으니까 새로운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얘 같이 죽여요. 같이 죽어야 돼. 왜냐면 얘가 안 죽잖아? 그러면 이 여자 쪽 집안에 화가 입힌다고 생각해. 그래서 죽이는 방법도 다양해. 순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산채로 화형시키거나. 그게 하나의 의식이야. 제사고. 그래야 당연히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게 이념 정서 문화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못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들은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실제로 인도가 이게 너무, 아직까지도 그래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여자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다 버리고. 근데 부모가 아니지. 왜냐면 부모한테 잡히면 지가 진짜 죽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 우리 엄마한테 죽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죽잖아. 진짜 살인을 당하잖아. 왜냐면 얘는 죄인이거든. 도망가면은 이 집안에 바퀴벌레만 나와도 이 여자애가 죽었어야 바퀴벌레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인도는 그거 신분제도 아직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인가? 그거 아직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 있지. 걔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서류상으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때리고 죽여도 법적 처벌 안 받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도 이념 정서 문화죠. 근데 이건 우리를 못 받아들이잖아. 근데 그들은 그냥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념이랑 정서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처럼 수용되니까 무서운 거야.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잖아. 그냥 그게 정답인가 보다,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구조에 주목을 했다고 했잖아.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이 맥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대중매체나 문화산업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이념을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재생산한다고. 특정 이념을. 그래서 대중은 어떠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광고, 기사, 영화, 그 다음에 포스터 등 모든 문화 콘텐츠는 1차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념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 조건, 예례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 포인트는 이거예요. 배후. 이거 뒤에 어떻게,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자, 종차별주의. 이건 내용이 되게 쉬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인간은 고기와 가죽을 얻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죠. 인간은 동물을 이용해요. 근데 그게 맞나? 생명체인데? 그리고 그런 이용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해.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웬만한 동물 실험들도 많이 하고 화장품 실험들은 다 동물들 실험하잖아요. 립스틱 같은 것도. 립스틱 하나가 만들어질 때 예전에는 토끼한테 먹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 먹었을 때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 근데 여기서 정당화할 방법에서 한 가지 대답은 종차별주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동물은 동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종이고 동물은 동물종이기 때문에 종의 차이가 있어서 얘네는 그냥 그렇게 당해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종,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죠. 인간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은 우리 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을 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호모사피엔스는 결코 자기보다 높은 종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인간은 인간이다.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왜 우리가 그들도 아니지. 그런 동물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냐. 인간이란 종에 속함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나와 같은 인간이므로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게 허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납득이 된다면 나랑 똑같은 성별이기에 중요하게 받아야 된다는 성차별주의랑 똑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더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종차별주의도 허용이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성차별주의랑 인종차별주의는 허용을 안 하잖아. 그러면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종차별주의 자체가 동물 실험이나 동물을 먹는 거, 그러니까 식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잖아. 종차별주의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 말고도 이거 도덕적으로 왜 인간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있느냐, 이걸 제시해야 돼. 같은 종입니다라고 하면은 성차별주의랑 그런 게 이제 옹호가 되기 때문에.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근거를 그 특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의 DNA가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DNA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DNA를 보니까, 그러나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세포 내 분자의 순서에 관한 사실일 뿐. 그러니까 순서라는 거야. 이거는 물리적인 사실일 뿐이야. 물리적인 사실일 뿐이지 이게 뭐 얘가 더 인간이게 특별하고 더 안 특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점에서 피부색이나 성염색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아니다. 피부색이 같으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DNA가 똑같기 때문에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의미가 없다. 그것은 같은 인간종에 속함으로 다른 종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편 이런 종차별주의에 따르면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물에게 대하는 방식대로 대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문제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DNA가 특정 방식으로, 인간의 DNA는 조금 더 특별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들 중에서 내가 DNA가 너네랑 약간 달라. 그러면 나는 동물처럼 똑같이 그냥 실험해도 돼? 그건 안 되잖아. 근데 그건 왜 안 돼? 너네가 애초에 주장한 게 인간과 동물의 DNA가 다르다는 게 시작점이라면 인간의 정상적인 DNA랑 다른 애들은 실험해도 똑같잖아. 근데 그거는 안 되니까 얘도 오류가 생겨. 그래서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DNA도 아니고 얘네가 똑똑하다는 거지, 인간은. 인간은 언어, 사고, 이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 이러한 능력은 인간종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종에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이 사고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제대로? 못하잖아. 그리고 뇌사자. 얘네는 어떻게 할 건데?
얘네들도 사고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 이들은 아이랑 뇌사자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니까 얘네한테 뭐 동물 실험 해야지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특성은 인간의 것이므로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박쥐라면 아마도 이와 같은 특성 대신에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할 거야.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야 돼. 그렇다면 아무리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육을 위해 길러진다면 인간성이 훼손되기에 살고 옳지 못하다.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가두어 기른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종중첩 논증이야. 아이와 뇌사자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인간인데 얘네도 인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환자는 위에 나열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지만 고차원적 정신 능력으로 분류할 때는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육이나 실험과 같은 행동을 동물에게는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가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러한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그 다음 얘까지만 하고 쉰 다음에 다른 거 사회문화 쪽으로 넘길게요. 어느 시대에서나 기적에 대한 미라클 보고는 꾸준히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많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바위가 스스로 움직여 떠다니는 거고 이랬는데 어떤 사건을 기적적 사건이라고 해야 하냐. 자,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안 된대. 즉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초자연적이어야 돼. 자연을 뛰어넘어야 돼.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처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일은 일어나기에 너무 힘든 것뿐이지 어긋나지는 않아. 그냥 거의 그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일까? 사진 감광판을 완전히 어두운 곳에 줄곧 보관했는데도 감광판이 빛에 노출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두운데도 노출이 돼. 이걸 맨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당시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학습 능력에 비해서 어떠한 이슈가 더 뛰어났다라는 거죠. 이거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나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어 진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는데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어느 것이든 전혀 기적적 사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면은 아니야.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 기적이래.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되는데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그죠? 왜냐면 증거가 없잖아. 객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적 관심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증언에밖에 의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밖에 설명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은 주관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기적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지.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따지는데 1.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면 속임수. 2.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AI냐 실제냐 요거인 거죠. 어느 쪽의 증거가 더 우세할까? 휴문, 인간 지성의 탐구에서 여기에 확률로 접근해서 어느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더 큰지 가려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두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라기보다는 거짓말, AI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지.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세계가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계가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즉 과학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오랫동안 한결같은 경험적 증거, 과학이니까 경험, 지지를 받았고 자연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도 있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증언의 신뢰도가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는 자연 법칙보다 높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과학적인 것보다 이게 더 우세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흉과 같은 시대 철학자인 프라이스는 기적 논리를 비판하는데 현대적인 예로 말해보면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분의 1인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해보자. 주장에 따르면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복권일 당첨 가능성보다 더 작아야만 증언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나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1보다 작지 않으니 휴메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휴메 주장대로 한다면 복권도 사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확률적인 걸로만 기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 반론의 결정적 문제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과 기적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는 거야. 복권 당첨은 그치 실제로 일어나잖아. 그리고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해.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잖아. 근데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너네가 명동 길거리나 강남 길거리에서 한 명 정해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 번호 맞출 확률이랑 똑같아요. 거의 제로지. 근데 없진 않잖아. 그리고 너네가 핸드폰 번호를 맞추는 확률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휴미 얘기한 거랑 그거랑 같냐고 이거인 거죠.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이제 확률은 0이다.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나 휴메의 의도는 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에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왜 갑자기 종교 얘기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 마지막 부분 활용해가지고 기출을 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법칙에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종교 얘기하죠. 그럼 종교도 자연 법칙에 성립이 안 되니까 기적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근데 휴은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했을까? 이런 이제 종교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고 싶지 않으니까 디펜스 친 거겠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회문화로 넘어갈게요.